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캐나다, 또 그린란드까지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왜 그린란드를 욕심내는 걸까요? 자, 먼저 트럼프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 군사적 강압을 사용하는 옵션을 배제한다고 확언할 수 없다. 이게 번역해 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꼬아놨는데 이 말이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초강도기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법 상식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법에 따르면 그린란드가 미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자신들이 대다수가 미국으로 가겠다. 그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정확히 이제 설문조사를 봐야 되는데요. 설문조사의 결과 같으면 그린란드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미국으로 편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만약 비정상적인 가정적 상황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미국은 그린란드 점령할 겁니다. 실제로 2차 대전 중에도 그랬어요. 예. 그와 같은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군사적 옵션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실제로 그린란드를 점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재현될 수가 있다. 김영준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도 뭐 조동조 교수님하고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실제 이게 허풍에 들어있는 언급뿐이겠느냐 아니면 다른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최소한 여러 가지 이권을 그린란드로부터 얻기 위한 수순이냐 이런 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발언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오럴 너싱으로 생각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린란드를 영토 점령하겠다. 이거는 뭐 사실 힘들 수 있지만 네. 다른 중간 안으로서 여러 가지 군사 배치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린란드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을 확대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 압박으로 덴마크를 좀 외교적으로 누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탐낸다는 그린란드. 뭐 이름 그대로 녹색인가요? 녹색 아닙니다.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고요. 그 항공 사진으로 볼 수 있고 인공위성 사진으로 볼 수 있죠. 녹색이 아닌데 왜 그린란드예요? 아, 사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아이슬란드에 거주하고 있던 특정한 지금 무례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례한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이슬란드로부터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 추방을 당하니까 다른 데 어디 살데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그린란드를 본 거예요. 가다가 예. 자,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눈이 덮인 곳이니까 거기 그린란드라고 말했던 거죠. 뭐 홍길동의 율도국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어떤가요?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빙하의 두께가 이제 한 4km 정도 이를 정도로 두께가 예, 엄청나죠. 예. 그래서 거의 빙하섬이고요. 그린란드의 남부로 가면 거기 가면 지금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 작게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수목 한계선 여전히 밝기 때문에 작은 관목, 뭐 이끼 정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네. 여름에 가시면 파릇한 푸른 그린란드를 볼 수는 있긴 하죠. 하지만 네. 대부분 기본적으로 빙하로 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린란드가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도 때문에 그래요. 지도 평평한 지도. 예, 평평한 지도. 그러니까 둥근 지도를 우리가 이제 평면으로 늘어나가지고 사각형의 지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로 위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면적이 자꾸 커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는요.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그 평면 지도로 보면 호주보다 더 커요. 근데 사실 호주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큰 섬이에요. 그렇죠. 호주도 크니까. 예, 한반도에 거의 한 10배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큰 섬은 분명히 큰 섬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크네요. 갑자기 우리의 10배. 예, 우리 10배 정도 됩니다. 사람은 얼마나 삽니까? 사람이요? 빙하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살아요. 7만 명이 안 됩니다. 7만 명이 안 된다고요? 예, 7만 명이 안 되고요. 그 전체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숫자를 다 따지면 한 6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근데 아마 거기에 직접 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한 5만 6천 명 이 정도로 생각하고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덴마크 땅이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사나요? 덴마크 사람들이 일부가 살아요. 예. 대부분은 우리한테 익숙한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이누이트.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덴마크는 이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군사, 외교 요 분야에서는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보호 아래 있지만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거의 완전한 자치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제가 쭉 들어보니까 미국은 또 신대륙을 개척한 나라잖아요. 그 개척 본능이 생길 법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자치령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덴마크 거면 덴마크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자치령이 된 건 무슨 이유인가요? 이게 좀 재미있는 네. 역사가 네. 있거든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바이킹족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 초반에 덴마크 노르웨이가 통합일 때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덴마크로 1800년대 초반에 귀속이 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제국들의 어떤 관심이 쏟아지면서 그린란드 주민들이 한테 자치권을 요구하게 되는 분위기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1979년 정도에 덴마크에서는 이제 자치주로서 승격을 시키고요. 네. 재밌게 이제 유럽연합의 전 모델이죠. 1970년대 EC라고 해서 유럽연합 전 모델에 가입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한 10년 후에 이제 사실 주민투표로 나가게 되긴 하는데요. 네. 그린란드는 하여튼 특별한 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두고 굉장히 지금 그 에스키모인들이 90%라고 했잖아요. 네. 덴마크가 한 7.5% 정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덴마크 본국에서 지배당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조치들을 함으로써 덴마크가 지속적인 그 영유권을 지배를 하고 있던 거죠. 갑자기 궁금한데 이 사람들은 그럼 뭐 먹고 뭐 해서 사나요? 뭐 관광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가장 그게 목축이에요. 아, 목축, 그다음에 사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에스키모라고 했던 이누이트족이 사는 방식으로 그 살고 비슷하게 있다.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라고 해서 덴마크적인 그런 삶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돈을 주고 매입하겠다. 뭐 트럼프가 워낙에 뭐 유명한 부동산 투자자니까 생각한 것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의 그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가 사이의 영토 매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 그다음에 그 영토를 팔고 있는 국가의 동의. 지금은 그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영토 매입이 일어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못하더라도 야금야금 우리 뭐 알박기식으로 살 수도 있는 거. 국가 기관이 특정한 나라에 가가지고서 네. 그 영토를 사는 소유권을 가지는 건 가능하죠. 하지만 그 영토가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건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국제법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비슷한 있죠. 사례. 예. 가장 최근에 있는 사례는 1916년에 있었거든요. 미국하고 네덜란드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면 카리브해 안에 그 당시에 네덜란드형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네덜란드가 카리브해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네덜란드가 1차 대전 중이 되니까 이 서인도 제도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국으로 힘이 빠졌잖아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만약 독일이 이 네덜란드형 서인도 제도를 점령해서 만약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오랫동안에 걸쳐가지고 이 서인도 제도를 네덜란드한테 팔아라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국이 미국은 원했고 네덜란드는 팔고 싶지 않았는데 1차 대전 중에 안보적인 이익이 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이 미국 사이에서 드디어 이 서인도 제도가 네덜란드형 서인도 제도가 매매됐어요. 얼마에? 그 당시의 가격이요 2,500만 달러. 그러면 한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억 달러 되고요. 예. 한화로 계산하면 약 1조 원입니다. 그 잘 산 건가? 어떻게 싼 건가 비싼 건가 감이 안 잡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싸게 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싸게 산 겁니다. 네. 그럼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한 건가요? 그 당시에는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의 동의를 받았냐면 네덜란드 국민들의 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1916년에 두 국가가 합의를 한 후에 지금 네덜란드 안에서 국민투표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그래서 많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보면 투표를 보니까요. 37.42%가 투표에 참여했고요.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는
64.2%가 찬성을 했습니다.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결집한 투표였네요. 사실상 그렇다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지금 만약 그린란드 사례에 적용해 본다면 예. 우리가 몇 단계를 거쳐가서 그린란드가 가정적 상황에서 미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덴마크 정부와 그린란드 자치정부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합의가 덴마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린란드 주민들한테 주민투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독립을 원하는가. 그러고 난 후에 그린란드가 독립을 얻고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됩니다. 명목상으로 독립한 그린란드가 다시 이번엔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투표 해가지고서 국민 대다수가 우리 미국한테 갈 거야. 예, 미국한테 편입될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치면 가정적 상황에서 정말로 그린란드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매우 저는 낮습니다. 사실 그린란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구가 적어서 아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덴마크 반응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덴마크를 잘 몰라도 이제 로얄 코펜하겐 같은 데서 왕실 문양을 잘 알고 있는데 왕실 문양이 바뀌었다고. 맞아요. 예. 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압박 때문에 작년에 덴마크 왕가가 왕가의 문양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양을 보면요. 지금 3, 4분면에 지금 놓여 있는 이 북극곰이요. 그린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의 문양은 북극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새로운 문양을 보면요. 지금 그린란드의 지분이 무려 4분의 1 커졌어요. 아. 문양이 이만치 비교해 보니까 딱 커졌네요. 큰 차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그린란드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그리고 그린란드 주민들도 일부가 독립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덴마크 사람 입장에서는 덴마크 왕가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내가 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문양을 바꾼 거죠. 야, 덴마크가요 이제 북극에 3조 원 규모의 방위비를 투입하기로 했어요. 뭐 당연히 그린란드를 뺏길 수 없다 이런 의지겠죠. 대표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발트해 쪽에 정찰 수색함을 건조하기로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과감하게 바꿔서 북극 호위함을 구축하는 걸로 발표를 바꿨고요. 예. 이게 이제 북극 감시라든가 덴마크의 의지를 좀 대표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판단 어느 네. 정도는 묵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부터 어떻게 본론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트럼프는 왜 그럼 갑자기 그린란드를 꺼내들고 왔느냐. 국가 안보를 내세웠습니다. 국가 안보. 그린란드가 말씀대로라면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뭐 발달한 게 별로 없습니다만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또 갖고 있는 자원도 많고 군사적으로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요? 이게 지도를 보시면 그 코펜하겐하고 뉴욕이 있으면 그린란드가 뉴욕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하고 거리도 3,600km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정확히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통 보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냉전 시대부터 꾸준하게 이 지역은 나토, 특히 이제 미국과 나토, 유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돼 있었고요. 트럼프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무적 메시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이라든가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지 말자는 얘기는 했지만 실제 국가안보를 위한 팽창에도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킨리 전 대통령을 취임사 때 언급을 하면서 파나마 운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업적을 세웠던 대통령처럼 되겠다. 네. 이 그린란드가 그런 면에 있어서 트럼프는 외부에서 질 것 같은 전쟁은 빠지지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 확보할 수 있는 거는 그린란드든 파나마 운하든 우리가 과감하게 되겠다는 굉장히 정무적 대내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중요성이 증대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 네, 있었던 중요한 거죠. 위치였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죠. 예. 미국은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트루먼 대통령 집권 때도 한번 그린란드 영토 매입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했던 것도 같은 이유일까요? 그때도 똑같은 이유예요. 근데 네. 우리가 조금 더 그린란드를 미국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미국 사람의 예, 관점에서. 그러니까 네. 미국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 된 지도를 딱 보면 그린란드는 미국 땅에 정말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자기들은 서반구에 있다. 근데 서반구를 자기들은 서반구라고 안 부르고요. 미주 반구라고 부릅니다. 미주방구. 예, 아메리칸 헤미스피어라고 불러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주 반구의 지리적 범위에 따르면
그린란드부터 시작을 해서 하와이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그린란드는 저거는 내 땅일 수가 있는데 나의 영향권 아래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 우리도 만약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딱 붙어 있고 이러면 똑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비슷한 거지 논리잖아요.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논리가 실제로 국력이 강해지면 진짜 군사적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요. 처음으로 그린란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힌 게 1867년입니다. 벌써 역사가 있네요. 오랜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이 남북 전쟁을 거쳤잖아요. 남북 전쟁을 거치고 나서 미국이 정말 지금 이 국가가 국군이 팽창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알래스카도 매입하고 그 시기에 그린란드도 매입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돈의 부담도 있었고요. 미국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국 내의 반발 때문에 실제로 그린란드 매입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역사로 따져본다면 미국의 건립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린란드가 바로 자기 땅의 영역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네. 실제로 2차 대전 때 미국이 그린란드에 발을 들인 적이 있다고요. 예, 들였어요. 예, 예. 자,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을 했잖아요. 미국이 지금 1941년까지는 전쟁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벌써요. 미국은 그린란드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1940년에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 정부는 있어요. 근데 덴마크 영토 안에 지금 독일군이 있잖아요. 근데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잖아요. 만약 덴마크에 지금 땅이라고 생각해서 독일이 거기다 군대를 보낸다면 미국 안보에 바로 치명적 유해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이미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해서 덴마크 이외에 다른 나라가 발을 들이지 않아야 된다. 그 원칙을 1920년서부터 꾸준하게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건 아니지만 내 거나 다름없어. 막 최소한 그렇게 덴마크는 들리네요. 가질 수 있는데 덴마크까지만이야. 그렇죠. 다른 나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칙을 계속 천명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천명하고 있는데 미국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덴마크의 대사, 주미 덴마크의 대사 헨리 카우프만이 갑자기 지금 미국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덴마크 방위를 미국한테 맡기면 어떻겠느냐. 그게 지금 와서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되죠. 예, 예. 근데 그 합의가 사실은요. 덴마크 본국의 동의를 명령, 받지 않고. 훈령을 받고 한 게 아닙니다. 또 대사가 우리로 치면은 외국에 간 대사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가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대사의 마음속에서는 예. 미래를 본 거죠. 지금 나치에 점령돼 있는 덴마크 정부가 있지만 미래 덴마크를 바라봤을 때는 이게 국익에 더 될 수 있겠다고 본인이 어떻게 판단한 보면 거예요. 애국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1941년에 주미 덴마크 대사가 미국과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방위협정을 맺어요. 그 방위협정에 따라서 초기에 미국은 거기에 이제 해안경비대를 보내가지고서 독일이 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 그 정도 역할을 담당했던 거죠. 그러다가 1941년 진주만 폭격 이후에 미국이 2차 대전에 들어오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미국이 그린란드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비행기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행기를 그린란드를 경유시켜 가지고서 지금 영국한테 보내주는 완전 군사 기지가 된 거예요. 그린란드가 참 스토리가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진주만 폭격 이후에 미국이 2차 대전 참전했을 때 그때도 그린란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지금 전폭기와 전투기를 한 대씩 실어보낼 수가 없잖아요. 배에 그렇죠. 실어서. 예. 그러니까 배에 편대를 지어가지고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장거리 비행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를 어딜 만드냐면 지금의 그린란드의 중간 기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한 전투기가 그린란드에서 잠시 내려서 급유를 하고 예.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하고 영국에 도착했던 전투기들이 지금 유럽 본토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죠. 냉전 때는 또 어땠습니까? 냉전 때. 냉전 때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냉전 때는요. 여기다가 미사일을 갖다 놓으면요. 비싸지 않는 중거리 미사일을 가지고요. 충분히 여기저기 다 쏠 수가 쏠 수 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이 소련이 미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미국을 공격할 때 이 대포를 지금 미사일을 이거 동쪽으로 쏘겠구나. 우리의 지리감각은 그래요. 근데 사실 지구본을 들여다보면 만약 모스크바에서 미사일을 쏜다. 미사일이 가는 경로는
북극을 거쳐서 미국을 공격하게 돼요. 그거 감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련으로서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해서도 지금 그린란드가 그 당시 매우 중요했던 거죠. 아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욕심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냉전 때까지는 이랬습니다. 근데 냉전이 끝났잖아요. 끝난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덴마크하고 미국 사이에 그린란드 방위 협정이 맺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통해 가지고서 미국이 유럽을 향한 공군력을 투사해요. 네. 가장 최근 사례는 6.25 내전 당시에, 그러니까 1997년서부터 99년 사이에 유고에서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전투기들이 그린란드에 기착을 해서 그린란드에서 중간 급유를 받고 다시 유고까지 공격을 하고 다시 그린란드에 돌아간 후에 그러고 나서 쉬었다가 본토로 돌아가는, 여기가 바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군사력을 유럽으로 투사하는 중간 거점이에요. 자, 이제 그린란드에 뭐가 있나 봤더니요. 미군의 최북단 전초기지라고 하더라고요. P2P 우주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기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제 우주군이 창설이 됐죠. 그 사실상 우주 전쟁을 로널드 레이건처럼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린란드 북서부에 이제 P2P 우주기지가 있습니다. 그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사일을 조기 경보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있고요. 우주 감시 위성 기능 이런 것들 포함해서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른 한 200명 정도 미군이 지도하고 있지 않느냐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ICBM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서 이제 미국 본토라든가 5,500km에 해당하는 미사일들이 오갈 때 이런 것들을 조기 경보하는 역할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네. 현재 이걸 뭘 요격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다고 보진 않고요. 현재까지는 조기 경보라든가 감시 이런 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새 뭐 핵무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3차 대전이 되면은 뭐 우주전쟁, 우주기지라는 게 그럴 때도 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중요하지 우주는 않을까? 사실 위성하고 연결된 눈의 싸움이거든요. 네. 감시하는 GPS라든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 회사들도 있었지만 네. 미중러의 핵에 대한 군비 통제 체제가 트럼프 일기 때는 미러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군비 통제 조약들이 중단이 됐죠. IMF라든가 중국을 포함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중국이 네. 거부를 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무한 경쟁 시대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핵 군비 통제 조약에 대한 노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현재 이런 위험한 시스템, 특히 러시아가 늘 강조하는 극초음속 네. 미사일 같은 것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그린란드는 우주기지로서 굉장히 미군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린란드에요. P2P 우주기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빙하 속에 비밀 기지가 묻혀 있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덴마크 정부도 이 군사기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2024년 4월) 그린란드 상공에서 빙하 자료를 수집하던 과학자들은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빙상 30m 아래에 있던 구조물이 항공기 레이더에 포착된 건데요. 확인 결과 그것은 여러 개의 터널로 연결된 대규모 기지였습니다. 흡사 지하 도시 같은 곳. 대체 무슨 이유로 엄청난 규모의 기지가 빙상 아래에 있는 걸까요? 얼음 도시라 불렸던 비밀 기지. 이 정체는 바로 1950년대 말에 세워진 미국의 캠프 센츄리입니다. 당시 세계는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양 진영의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옛 소련은 정치와 군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이 과학연구기지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북극에서의 건설 기술을 비롯해 전력 및 난방 공급 실험을 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덴마크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최저 기온 영하 57도, 극한의 환경에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스위스에서 특수 제빙기를 공수해 왔을 정도로 의지가 굳건했습니다. 미군은 깊이 8m의 참호를 파고 강철로 지붕을 세워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터널은 총 21개에 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대 시설이었는데요. 숙소는 물론 체육관과 식당, 진료소까지 다양한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무려 200명 정도의 인원이 캠프 센츄리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바로 소형 원자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린란드에 설치된 이동식 소형 원자로 PMEA는 미 육군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됐는데요. 캠프 센츄리에 필요한 모든 전력과 난방을 이 소형 원자로가 맡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캠프 센츄리에서 사람들은 물도 자급자족했는데요. 약 10m 깊이의 수직 우물에 증기를 공급해 얼음을 녹인 후
펌프를 이용해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필요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미국은 이 거대 기지를 만들고자 오늘날 가치로 1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돈을 들였는데요. 캠프 센츄리에 활용된 혁신 기술을 드러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사실 과학 연구기지 캠프 센츄리 설립에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아이스원 프로젝트. 얼음 밑에 3,200km가 넘는 터널을 파고 최대 600개에 달하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핵무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인데요. 옛 소련을 사정권에 두고 언제든 타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상 캠프 센츄리에 투입된 인력은 아이스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캠프 센츄리 건설 후 불과 2년 만에 프로젝트는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기지의 안정성 때문이었는데요. 그린란드 빙하는 겉으론 단단해 보이지만 내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군은 매월 120톤에 달하는 눈과 얼음을 걷어내며 버텼지만 기지를 그대로 유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급기야 붕괴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은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캠프 센츄리를 완전히 폐쇄했는데요. 그렇게 미국의 거대 핵무기 프로젝트는 비밀 기지 캠프 센츄리와 함께 영원히 빙하 속에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캠프 센츄리가 폐쇄되고 30년 후 덴마크 외교정책연구소가 그린란드의 핵무기 역사를 조사하면서 아이스원 프로젝트의 실상이 밝혀졌는데요. 지난해 4월엔 나사를 통해 빙하에 묻힌 캠프 센츄리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967년 캠프 센츄리를 폐쇄할 당시 미국은 각종 설비를 비롯해 방사선 폐기물까지 그대로 남긴 채 떠났는데요. 빙하 속에 영구히 묻힐 거라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캠프 센츄리의 오염 물질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2090년이면 캠프 센츄리의 잔해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24년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가 파리 협정의 제한 목표를 처음으로 초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우려가 현실이 되기 전에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그린란드 저희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가치를 짚어봐야 되는데 그린란드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얼음 땅이잖아요. 얼음 땅인데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천연 자원들이 막 나오고 있다. 그렇죠. 네. 저 미국이 1941년서부터 그린란드를 샅샅이 조사했었습니다. 이미 조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다 축적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지리학협회의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그린란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자원, 석유, 그다음에 수많은 금속 재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철, 구리, 우라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금속들이 거기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토리움입니다. 아, 그럼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이 맞습니다. 없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반드시 필요한 히토리우가 이곳에 다량 매장돼 있고 또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 히토리우를 채취에는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막 파도 거기 되는 가서 땅을 막 파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히토리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들 입장에선 미국 본토에도 히토리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살잖아. 사람이 살잖아요. 그 환경 파괴가 된다고 못하게 그럼 만듭니다. 와서 막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린란드에 가면 그곳에 가가지고서 쉽게 히토리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노다지 같은 그런 느낌. 사실상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채굴이 가능한 천연 자원도 있고 뭐 아직 안 녹은데도 사실 뭔가는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뭐 석학이시니까 내가 이 그린란드를 돈으로만 환산한다. 내가 엄청난 부자로 살 수 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아, 저는 네. 머릿속에 상상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를 해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가지고 이제 그린란드에 있는 보존 자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해보니까요. 이걸 누가 측정했냐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결과 그린란드의 경제적 가치는 1조 1,000억 달러. 상상이 안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보니까 1,455조 원. 생각보다 싼 것 같은데? 종이라고 한 다음에 저도 살 법한데.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거를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린란드가 지하 자원, 그다음에 이동록,
그리고 나서 구체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자면 예. 아마 우리가 정확히 가치를 매기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들었고 러시아가 소련일 때 막 이렇게 너무 바다가 얼어 있으니까 가기 어려웠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오히려 기회가 열린다. 그린란드에도 그런 게 해당이 될까요? 이제 뭐 맞습니다. 빙하가 녹으니까 항로가 더 넓어진다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북극해는 오랫동안에 걸쳐서 빙하가 이거 뒤덮여 있는 곳이잖아요. 여름에 되면 녹습니다. 근데 지금은 빙하가 거의 녹는데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유빙이라 그래서 이 빙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큰 빙산 덩어리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잘못 다니면 타이타닉 침몰 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요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수치를 만든 건데 뉴욕 타임스는 770억 달러 정도 얘기했거든요.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예, 몰라서. 정확하게. 제 생각에는 영국은 좀 저 크게 잡은 것 같고 뉴욕 타임즈는 미국 언론이니까 우리가 사는 입장이니까 싸게 잡은 거 아닐까. 아마 후려치기를 하지 약간 않았을까. 그래도 싸게 불러놔야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 어떤 쪽이 더 뭐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계산해 뭐 생각해 예. 보셨어요? 미국보다 영국이 아무래도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까 낫지 않나 싶은데 이거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북극 항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들도 달라져 있어요. 네. 물류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 서부에서 유럽이나 아시아 뭐 이런 중동 쪽으로 보낸다. 태평양을 건너는 게 아니면 지금은 미국 서부에서 파나마우나 그렇죠, 수에즈나 거치면서 쭉 가야 되는데 이 그린란드 쪽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물류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전에 북방경제위원회 만들고 할 때 이런 북극 항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던 게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거의 전쟁 상태죠. 사실 러시아 대 서방 구도로 이미 전쟁에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돼서 방공 훈련이라든가 러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군사 기지를 늘리고 있고 전에 4개 군감 사령부를 북극이 포함된 5개 군감 사령부로 늘릴 정도로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군사 훈련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영토로도 한 53% 정도 북극에 해당하는 경계선 중에 반 이상은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국은 덴마크가 우방이지만 못 믿었다 이겁니다. 지금 군사기지 200명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아예 우리가 가겠다. 네, 북극 전쟁에 우리가 리더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극하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멀고 아무것도 없는 땅 같지만 여기 그 영유권에 인접한 나라들 목록 뽑아보면요. 다 어마어마해요. 미국 있고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정말 하나도 만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중국이 사실상 뒤에서 또 뒷짐지고 아, 중국도요? 예, 중국도 여러 가지 형태로 북극의 이권을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안 보이는 제일 큰 손은 또 중국이라고 보셔야 되죠. 러시아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예. 오래전부터 이쪽에 눈독을 들였을 것 같고 어떤 개발 작업을 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4기 정도를 3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게 요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들에 들어가고요. 23개 유전을 지금 개발했어요. 북극 유전의 한 46%에 해당하는 걸 러시아가 지금 노리고 장기적인 석유 발굴 사업까지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큰 신뢰를 저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에서도 뭐 그렇게 조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관련된 뭐 조사 같은 게 있습니까? 드디어 처음으로요. 네. 지난 수요일 1월 29일 날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덴마크에 있는 신문사하고 그린란드의 신문사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나오는데요. 85%가 미국 편입을 원하지 않는다. 혹시 덴마크 언론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린란드 신문사와 그렇죠. 덴마크 신문사가 합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덴마크 그린란드의 주민들의 마음을 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6%가 미국 편입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는 입장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질문이 이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린란드 사람들의 답 무려 45%가 안보 위협이다. 43%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약간 장사꾼 기질이 있나 봐요. 우리한테 좋은 조건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43%가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기회가 될 수도. 그렇다고 해서 편입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예. 이 상황을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이득이 올 수도 있다. 덴마크로부터 더 조건, 그러니까 자치령으로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그린란드에 이제 발휘를 할 것인가.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린란드 병합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예측이지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절차는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거라든가 주민투표 절차들이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독립할 것인지, 미국에 들어갈 것인지, 주민투표가 있어야 되고요. 덴마크 의회 승인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이걸 살려는 비용에 대해서 미국 의회 승인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덴마크 총리는 안 그래도 4월에 있을 선거에 그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이제 정상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예상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렵지만 예측을 좀 해본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40몇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몸값을 높이는데 좋은 기회다라고 했으면 제가 트럼프 보좌관이라면 그 에스키모 95%에 해당하는 인구들한테 뭐 예를 들면 유전의 일부를 뭐 수익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자녀들, 손주, 손녀를 미국 특정 대학에 굉장히 편입이 시민권을 쉽게. 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파격적인 공세가 지금 불법 이민자 몰아내면서 여기는 러브콜을 보낸다?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여론은 충분히 뭐 압도적이진 않더라도 예. 비등비등하게 갈 수도 있지 않나. 또 하나는 덴마크에 대한 점령을 받았다는 어떤 식민지론을 펼치는 겁니다. 이건 뭐 양심 있는 학자들은 하진 않겠지만 미국에 대한 점령도 점령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국가이고 그전에는 덴마크로부터 오랫동안 점령됐던 나라다라는 이런 공세들을 보수 언론 같은 데서 폭스뉴스나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미국 보수 싱크탱크들이 예. 노련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실익을 주고 제국에서 해방되는 기회다. 너네 아이들은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우리가 받아주겠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매력적인. 만약에 실익을 줘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해서 약간 망설였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덴마크에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네. 근데 미국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잖아. 뭐 51번째 주로 해줄 수도 있고. 차라리 그게 여러 우리가 가지가. 나을 수도 있어.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미국 국무부가 벌써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영사관 설치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구가 6만 정도 되는 지역에다 영사관을 설치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벌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보면요. 잘 모르고 얼핏 보면은 그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를 다 얘기해요. 미국 고립주의와 또 팽창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뭐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팽창주의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어떤 식으로도 성공을 한다면 국제 질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단기간엔 큰 변화는 없는데요. 근데 만약 정말 최악의 경우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난 강대국들이 행한 정말 벌거벗은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생하죠. 네. 지금 서방은 계속해가지고서 러시아가 이거는 불법적으로 전쟁을 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전쟁하던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한다? 그러면 도덕적 정당성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대만, 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이 대만을 만약 점령한다면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야?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그 논리를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과 그린란드 관계하고 지금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달라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강대국이 폭력을 행사해서 특정한 땅을 원한다, 국가이익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국제사회가 만들었던 그 문명화의 길과는 반대의 길,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예. 아까 뭐 미국이 그 원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덴마크가 또 그렇다고 혜택을 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좋아하는 것과 미국인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지금 덴마크 총리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란드는 파는 게 아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국민투표 얘기를 하면서 실제 지원되는 거 보면 한 10억 달러 정도 그린란드에 투자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매년? 예, 네. 인구당 뭐 한 명당 한 2,500만 원 정도 거기 살기만 하면 2,500만 원 예, 나오는 거예요?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고요. 당연히 교육부 숙소비 이런 건 이제 무료로 그리고 중증 형태가 발생하면 수송기까지 띄워가지고 덴마크 본국에서 치료까지 해주는 등
꽤 괜찮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럽인들은 의료나 이런 건 무료이긴 하죠.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는 건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넘어서는 조건을 제안하고 다른 논리를 펼쳤을 때 이게 과연 계속 가겠느냐 이런 것들은 좀 흥미로운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전히.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행동을 보면 원래 처음에 크게 치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벼랑 끝 전술처럼 그쵸.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얻고 낮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 가서는 그린란드에 원하는 거는 기지 좀 더 확장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기지 확장해 가지고서 러시아의 그 핵 무력들을 잘 감시할 수 있는 네. 그 기지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있는 지금 많은 지하자원을 얻을 수 있는데 환경 규제 같은 거 없애달라. 네. 아마 이런 요구들을 얻기 위해서 크게 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팅을 크게 했다. 배팅을 크게 했다기보다는 허풍을 크게 치고 그러면 결국 가서는 상대방이 많은 걸 내놓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분석이 진짜 많더라고요. 트럼프는 원래 원하는 것보다 크게 친다. 근데 이게 이 분석이 너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모든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트럼프는 또 장사꾼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허를 찌를 것 같기도 한데. 뭐 가능성의 영역으로는 네, 계속 네. 남겨두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좀 트럼프 2기가 나오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 지금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우방국들한테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어요.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터 해가지고 덴마크한테도 취임하자마자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다음 우리 차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각국이 대응을 하고 있느냐 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울 만한 나라들도 있고 지금 좀 안 좋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배울 만한 나라들을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방위 분담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한미군 감축 문제, 여러 가지 북미 관계 때 우리 패싱하는 문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금 최소한 정치권이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이런 관료 엘리트들은 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국가는 어디고 좀 미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국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캐나다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긴 것 같고요. 트리드 총리가 제일 먼저 갔죠. 네. 우리도 빨리 안 가냐고 그때 굉장히 여론에서 질타를 했어요. 먼저 빨리 간 게 가봤자. 중요한 게 아니었죠. 네. 빨리 가서 캐나다 51번째 주라는 비아냥만 듣고 총리에서 물러나는 수모를 겪고 지금 25% 관세를 겨우 한 달 미루는데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배울 만한 나라는 여전히 뭐 일본, 이스라엘 정도의 나라들이라고 봅니다. 이시바 총리가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교성이 있는 성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 회장이라든가 아베 수상의 어떤 부인. 전 영부인을 모시고 와서 여러 가지 거래들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모델로서 좋은 방안들을 좀 볼 수 있느냐. 사실 이 그린란드 문제도 대놓고 덴마크 불쾌하게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뭘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만약 그린란드 쪽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 군사적 기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는 참여할 수 있죠. 미국 내부하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덴마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금은 봐야죠. 그 역할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해당하는 문제를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죠. 조동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그린란드 이 사례를 보면서 국민 통합을 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덴마크하고 그린란드 사이에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 과거 우리가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영토였지만 덴마크 영토 안에 있었지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여기는 치고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린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가정적 상황으로 그린란드에 있는 그 이누이트들이 완벽하게 우리가 100% 덴마크인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미국도 이런 제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 우리도 본받을 만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병합하려고 하는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디펜스 프라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KFN TV는 KT 지니 TV에서 채널 번호 101번으로 변경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